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한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뜬금포 단식이라면서 제1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는데요.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한미훈련 기간 중에 또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전군 지휘 훈련을 하고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남반부의 전 영토 점령이 목표라고 했다며 현장 방문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추석 나흘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와 개천절까지 포함해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며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당이 반대하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되는 등 여야는 오늘도 충돌했습니다. 7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보다 줄면서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세 축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대만큼 하반기 경기 반등이 뚜렷하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어젯밤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한 북한이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을 목표로 전군 지휘훈련에 돌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어젯밤엔 전술핵 타격 훈련도 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북한이 군사 공격 의도를 드러냈다며 규탄했습니다. 공개되지 않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H 전 직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가담한 지인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한반도에 영향을 줄 걸로 우려됐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 초쯤 중국 내륙으로 상륙할 걸로 예상됐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은 없겠지만 주말과 휴일,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파괴에 맞서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뜬금없는 단식이라며 민생 발목 잡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대표 오늘 취임 1년 기자간담회 때 밝힌 내용입니다. 단식 투쟁을 선언했는데요. 그 배경과 정치권 반응 전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대로 오후 1시부터 국회 본관 출입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 폭정으로 민생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습니다. 즉 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합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선 민생 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일본 핵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1000명과 함께 전면적인 국정 쇄신과 개각 단행도 촉구했습니다. 이 대표의 단식 돌입에 대해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뜬금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기현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전남 순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등 지역 현안을 챙기며 호남 민심 구회에 나섰는데요. 순천 일정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김기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단식은 민생 발목 잡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이 살림을 돌봐야 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습니다. 당 대표가 제1야당, 그것도 거대 야당을 이끌고 있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단식 카드는 오직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대표직에서 물러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고요? 네,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법안을 심사했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여야 신경전이 거셌는데요. 국민의힘은 참사 관련 수사와 국정조사가 이미 이루어져 별도의 조사기구 구성은 불필요하다며 야당이 정략적 목적으로 법안을 추진한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나와 있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대해서도 규탄하는 바입니다. 반면 야당은 안건조정위를 통해 여당이 우려하는 법안 내용도 많이 수정했다면서 이태원 참사 자체를 회피하고 덮으려는 게 아니면 법안 통과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당연히 그분들을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국회가 만든 이 법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하고 계신 유가족의 아픔을 덜어드리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고 결국 법안은 야당 단독 표결로 상임위인 행안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앞서 야당 주도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라 이제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장 150일 안에 최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틀째 열리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도 여야는 충돌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해병대원 순직 사건, 잼버리 대회 파행, 서울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홍범도 장군 흉상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정부 여당과 야당의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저녁 국회에서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철야 농성에 나섭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수 진작을 위해 추석 나흘 연휴와 개천절 사이에 낀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산물 업계가 가짜뉴스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희경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면 엿새간의 연휴가 생기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임시공휴일로 추석 연휴와 개천절까지 포함해 6일간의 연휴가 생기게 됐습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심사 의결될 전망인데요.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관광을 활성화해 내수가 진작되도록 해야 한다며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동시에 숙박 할인 쿠폰을 60만 장 배포하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뛰어야 합니다.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고 또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내수 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항공편 증편과 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석 물가 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정부는 농축 수산물 할인을 역대 최대인 670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성수품 16만 톤을 공급합니다. 이를 통해 올해 추석 기간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보다 5% 낮은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수산업계 지원을 위한 예비비 800억 원도 투입된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산물업계에 대한 지원을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산업계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가짜뉴스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 적극 대응하고 올해 안에 예비비 800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우리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물 업계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거 없는 괴담과 선동에는 적극 대응하고
명태와 고등어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60%까지 할인되고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을 40%로 올려 온라인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우리 수산물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민생이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각 부처는 국민이 민생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민생 현장을 구석구석 점검해 필요한 지원이 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중국에 대해 수입 규제를 철폐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방류 일주일을 맞은 오늘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학적 근거가 없는 수입 규제를 철폐하도록 강하게 압력을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오후 오염수 방류로 수출 등의 어려움을 겪는 수산 사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생산과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한 달 전보다 줄면서 6개월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실물 경제 세 축이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인석 기자. 네, 통계청입니다. 네,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산업 생산은 광공업이 2.0% 감소한 영향으로 서비스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보다 0.7% 줄었습니다. 산업 생산은 3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광공업은 반도체 감산이 반도체와 기계장비 생산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5월과 6월 상반기 조기 집행 기조로 증가했던 공공행정이 7월에 6.5%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0.4% 늘었습니다. 폭우 등의 영향으로 숙박, 음식점 등 대면 소비가 줄었지만 금융과 보험 등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소비를 나타내는 7월 소매 판매는 승용차와 음식료품, 의복 등의 판매가 줄며 3.2%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2020년 7월 4.6% 감소 이후 3년 만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승용차 개별 소비세 인하가 종료되면서 6월에 승용차 판매가 13% 증가했고 그 기조 효과로 7월에 12.3% 감소한 것이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설비 투자는 반도체 제조용 기계 수입 등이 줄며 8.9%나 감소했습니다. 투자는 2012년 3월 12.6% 줄어든 이후 11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경기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도 전반적으로 일시적인 요인이 많이 반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통계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지난달 산업 생산, 소비, 설비 투자가 모두 준 것은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이 계절적인 요인이 좀 크게 반영됐다고는 했는데 최근 중국 리스크도 있고요. 자칫 경기 침체가 더 길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전문가 잠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주원 현대경주원 경제연구실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원 실장님. 네. 산업 생산 지표부터 볼게요. 자, 예. 물건이 잘 팔려야 생산도 늘 텐데 반도체도 좋지 않고 재고도 쌓이고 있다면서요. 이 산업 생산이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제조업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네. 서비스업하고 건설업과 같이 포함을 해야 되거든요. 아, 근데 예. 이제 서비스업하고 건설업은 다행히 플러스가 났습니다. 아, 예. 근데 이게 제조업이 큰 폭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그렇군요. 산업 생산 증가의 저체를 마이너스로 돌아서게 했고요. 네네. 이게 출하가 사실 이제 7월 말고 6월 달에는 이제 플러스가 나와서 그러니까 1년 전 대비 출하가 늘었으니까 경기가 좋아지는 듯이 보였는데 예예. 출하가 7월에 다시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재고 증가율도 6월에 비해서 7월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이게 네, 전형적으로 이게 제조업 분야의 불황 국면을 나타내는 신호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읽겠습니다. 제조업 부진 이야기 해주셨고요. 물건이 잘 팔리면 당연히 기업들이 설비 투자를 늘릴 텐데요.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했어요.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좋지 않게 보나 보죠? 설비 투자를 이제 통계청에서 해석하기로는 승용차 판매가 저는 7월 달에 급감했다라는 건데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설비 투자는 이제 미래 시장을 생각한 중장기 투자라 그렇겠죠. 장기적인 뭐 판매 부진 이런 게 반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설비 투자 주류율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일단은 투자를 하려면 뭐 기계 같은 걸 사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고물가 영향으로 단가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렇겠군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지금 금리가 많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비용도 많이 높아졌고 특히나 수출 시장과 내수 시장이 모두 좀 안 좋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당분간은 좀 줄이고 좀 지켜보자 이런 그렇군요. 심리가 작동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경기의 한 축은 또 소비입니다. 소비가 또 지난달에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3.2% 줄었다고 하는데 뭐 계절적 요인? 지난달 폭염 폭우가 영향을 조금 미친 겁니까? 네, 7월 달이니까요. 우리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폭우 집중호우가 왔었죠. 예. 그래서 많이 이제 전월비 마이너스 3.2%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코로나 위기 때 우리가 한번 크게 소비가 처음에 위축됐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2020년 1월 달이었거든요. 우리 이제 처음 확진자 나오면서 그때 소비가 2020년 1월 마이너스 5.1%였는데 그 이후에 3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지금 침체한 겁니다. 그렇네요. 그러면 단순히 우리가 집중호우만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죠. 네. 그러니까 실제로 가계의 소비 심리가 많이 위축이 됐고 역시 아까 이제 기업 투자에서도 작용했던 고금리 고물가 이런 것들이 7월달 소매 판매가 크게 감소한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쉽게 풀어줘서 감사합니다. 생산과 소비, 투자 우리 경제의 근간인데요. 5월, 6월에 잠깐 늘었다가 지금 7월에 감소를 해서 걱정입니다. 정부는 사실 하반기 때 경기가 좀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국 리스크도 있고 좀 어렵게 보십니까? 주원 실장님께서는? 이제 7월이 3분기의 첫 달인데 이게 이제 전산업생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표보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생각보다 좀 잘 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행 종합 지수는 한 몇 달 전만 해도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듯이 보였는데 이번 7월에 큰 폭으로 떨어져서 그렇다면 이제 경기 바닥은 최소한 8월 이후에나 형성된다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경기 바닥이 있는 하반기에 상저하고라는 고자를 붙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정부가 생각했던 그 상저하고도 좀 어렵고 그리고 정부의 올해 목표치라고 할 수 있고 연간 경제 성장률 1.5%, 1.4%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국이 최근 부동산 위기도 있었고 금리도 인하했습니다.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이 중국 리스크 우리 경제에 얼마나 지금 타격을 주고 있는 겁니까? 중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계속하고 있는데도 소비하고 투자가 안 늘고 있다는 거는 유동성 함정이라 그래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민간이 반응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고 실제 우리 수출의 한 4분의 1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 전체 수출 중에서 중국으로 가는 게 54%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경제가 회복이 안 되면 우리 수출이 회복이 안 될 건 분명하고요. 이건 이제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경기가 좋아야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 더 좋아질 텐데 걱정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미국의 한 석학이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을 듣고 보인 반응인데요. 이 교수가 본 수치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인 0.7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수치를 보면 더 충격받을 것 같은데요.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떨어져서 또 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2021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합계 출산율이 한 명도 안 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38개 나라 중에서 꼴등입니다. 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출산율이 2.1명인데 0.7명이면 3분의 1 수준까지 추락한 거니까 그야말로 소멸 위기인 거죠. 문제는 합계 출산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연초보다는 연말에
출생아 수가 더 적은데요. 이걸 감안하면 남은 3, 4분기에는 합계 출산율이 0.6명대까지도 추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관련 대책을 내놓고는 있습니다. 내년 저출생 관련 예산으로 올해보다 25.3% 늘어난 17조 5,90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일육아 병행 관련 예산도 올해보다 3,549억 원 정도 늘렸고요. 그동안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급여 기간은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합니다. 정부 측에서는 이 저출산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체감성 높은 정책을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면은 다시 이 비용은 확장되고 비용은 있지만은 효과를 못 보는 다시 비판을 받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15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위기적 저출산이 시작된 지는 20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정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한 문제를 인식을 했는데 저출생의 원인은 여러 가지죠. 내 집 마련도 어려운 상황에서 아이 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나 비용에 대한 걱정부터 문화적 측면까지 우리가 고민할 문제가 많습니다. 아이를 낳은 국가들의 공통점이 엄마와 아빠가 함께 키우는 국가. 그다음에 이제 엄마와 아빠가 일가정 양립이 되는 사회적 돌봄 체계라고 하는데 사회적 돌봄 체계가 되어 있고 가족 친화 경영이 확산되어 있는 국가. 그다음에 다양한 삶의 형태, 다문화라든지 뭐 비혼 출산도 아까 나왔지만 이제 다양한 삶의 형태를 인정하는 국가. 이제 이런 국가들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 사회가 조금 변화가 더디었다. 원인이 다양하면 해법도 다층적으로 고민해야겠지요.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도 문화적인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특히 과중한 업무 부담 개선과 고용 안정화, 그리고 직장의 보육 지원 확대처럼 한국 기업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법 속에 저출산의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정부의 탓이라고들 많이들 하시는데 정부의 책임이 가장 일차적으로 크지만 여기에 우리 시민도 우리 민간 영역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쳤거든요. 집값 문제라든가 사교육비 문제라든가 직장에서의 육아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여성의 육아휴직을 쓰고 아니면은 그런 보육의 일가정 양립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직장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도 우리 민간 영역에서 고민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했던 11호 태풍 하이쿠이, 다음 주 초쯤에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태풍이 불어넣는 뜨거운 수증기의 영향으로 주말엔 남해안과 일부 내륙 지방에 국지성 호우가 내릴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태풍 전망 알아봅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단 태풍 하이쿠이가 중국에 상륙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걸로 우려했던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진행 방향을 서쪽으로 더 틀 걸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아침 수시 브리핑을 통해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다음 주 초 중국 내륙에 상륙할 걸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북쪽에 차고 건조한 고기압이 버티고 있는 데다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더 서쪽으로 확장하고 여기에 강하게 발달한 9호 태풍 사올라가 태풍을 서쪽으로 더 끌어당기는 역할을 할 걸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태풍 예상 진로를 모두 중국 상륙으로 발표한 상태입니다. 예상대로 태풍이 움직인다면 우리나라는 태풍의 직접 영향은 받지 않겠습니다. 한편 9호 태풍 사올라는 타이완 남서쪽 해상에서 홍콩 부근 중국 남부로 이동하겠고 어젯밤 괌 동쪽 해상에서 새로 발생한 12호 태풍 기러기는 진로가 유동적인 가운데 다음 주 초 일본 남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영남 해안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계속되고 있던데요. 주말에도 호우 소식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더운 공기 사이에서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해협 부근에 위치하며 영남 해안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주말에는 태풍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불어넣어 정체전선을 더 강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기상청은 내일과 토요일 부산과 울산 등 영남 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를 예고했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의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내릴 걸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남해와 서해를 중심으로 만조시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겠고 해안가에는 해일 피해 가능성이 커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북한이요? 이틀 전이죠. 지난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훈련 목표를 남반부 전 영토 점령에 있다고 했습니다. 네, 또 어젯밤엔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는데 우리 정부는 북한이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난 데 대해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최도희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이 전군 지휘훈련의 훈련 목표를 우리나라 점령이다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 같은 훈련을 실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난 29일부터 전군 지휘훈련에 돌입했다며 이번 훈련의 목표는 남반부 전 영토 점령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하고 전군 지휘훈련 진행 정형을 시찰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훈련 목표에 대한 북한 매체의 보도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원수들의 불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고 전면적인 반공격으로 이행하여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데 총적 목표를 둔 연습 참모부의 기도와 그를 관철하기 위한 네, 들으신 것처럼 북한이 사실상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계획을 포함한 훈련에 돌입한 건데요.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전군 지휘훈련을 실시하고 공식 매체를 통해 보도까지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작전 초기에 적군의 전쟁 지휘 구심점에 심대한 타격을 가해 적의 전쟁 수행 의지를 마비시키는데 주목해야 한다고 지시했는데요. 우리 군 지휘부가 있는 계룡대를 먼저 타격한 뒤 핵심 군사지휘 거점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것임을 시사한 겁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과 대한민국을 언급해 막말 비난한 뒤 이들의 확대된 군사연습은 반공화국 침략 기도의 여지없는 폭로라며 철저히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방어적 성격의 한미연합연습을 구실로 우리에 대한 군사 공격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데 대해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군사적 위협과 도발에 집착할수록 공고한 한미일의 압도적 대응 역량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 그러면서 어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한 데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어젯밤 미국의 전략폭격기인 B-1B가 한반도에 전개된 데 대응해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한군 총참모부는 대한민국을 지칭하며 막말 비난한 뒤 중요 지휘 거점과 작전 비행장들을 초토화해버리는 것을 가상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전술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고 목표 섬 상공의 설정 고도 400m에서 공중 폭발시켜 핵 타격 임무를 정확히 수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훈련에 대해선 전략자산 전개라는 군사적 위협 행위로 도전에 나선 적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실질적인 보복 능력을 재인식시키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앞서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젯밤 11시 4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북한은 전술핵 타격 훈련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 안보부에서 YTN 최두입니다. 네, 최두희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렸는데요. 어젯밤 늦게 북한이 기습적으로 미사일 2발을 쐈고요. 미사일은 우리의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대까지 날아갈 수 있는 거리만큼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매체는 김정은 총비서가 지휘소를 직접 방문했고 또 남한의 주요 지점을 초토화하는 걸 가정한 전술핵 타격 훈련을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금 한미 훈련 기간인데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뭐 이번에 여러 가지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예.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북한이 작년 하반기에 예. 한미가 연합훈련을 한 때 처음으로 그런 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훈련 기간 중에. 예. 그게 처음이었던 거군요. 왜냐하면 북한은 그간에 한미가 연합훈련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미국의 막강한 자산들이 들어오고 예. 또 감시 정찰도 강화되고 한국군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훈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같은 경우에 특히 김정은의 아버지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훈련 기간 동안에 어딘가 은폐를 하고 숨었습니다. 그랬군요. 위치가 확인이 안 됐고요. 예, 예.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작년에 훈련하는 기간 도중에 북한이 직접 미사일을 도발을 했고 또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우리가 그 프리덤 실드라에서 자유의 방패 작전 예. 그때도 북한이 그 도발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31일까지 을지 그 자유의 방패 작전이 있는데 31일 전에 30일 도발을 했다라는 것은 훈련이 끝나기 전에 그렇게 자신들의 도발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이건 좀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그만큼 이렇게 북한이 도발을 한미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한 것은 자신들의 핵에 대한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이전 같은 경우에 못한 것은 그만큼 자신들이 반격을 받을까 봐 거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핵이 있으니까 이것이 가능하다. 라는 그 자신감이 보이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면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핵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 그러면 앞으로도 한미 훈련 기간에 이런 맞대응들을 이제 계속해서 해나갈 걸로 좀 전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매우 전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훈련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군사적인 자산들이 동원돼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고 있는데 특히 걱정되는 게 북한의 미사일이 뭐 이번에는 쏘고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동해 쪽으로 맞췄다라고 하지만 미사일이 혹시 잘못 발사가 되면 우발적 충돌 우발적 가능성. 충돌에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한국과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이것이 원치 않은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충돌로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공격적이고 이게 걱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보통 핵을 보유한 국가는 전면전은 좀 피하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면전을 시작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도 확장 억제가 있고 훨씬 더 우월한 미국의 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이 혹시라도 핵을 쓴다면은 북한의 전체적인 그 완전히 북한의 특히 지휘부의 체제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우려 때문에 전면전은 좀 피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대신에 이런 국지 도발 혹은 이런 식의 미사일을 통한 도발 그것은 오히려 더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이전에 파키스탄과 인도가 핵무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확인된 역사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모습들을 북한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북한이 지금 전술핵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을 보인 행동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북한 매체들이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군 지휘소 방문하는 그 사진도 공개를 했고 발언도 공개했는데 우리 전 영토를 점령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또 한반도 지도에서 계룡대를 이렇게 딱 지목하는 사진까지 공개를 했어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일단 북한이 이거를 우리가 지휘소 훈련이라 해서 한미가 하고 있는 훈련은 이 지휘소 훈련이 많이 있습니다. 영어로 이제 CPX라고 예.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이 이런 식의 훈련은 처음 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네, 어떤 네. 훈련이냐면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작전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맞춰보는 이제 그런 그 일종의 훈련인데요. 우리도 예. 한미 연합 훈련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에 따라서 일부는 방어,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을 했을 경우에 방어 훈련. 매우 중요한 게 한미가 하는 훈련은 기본적으로 방어 훈련입니다. 예. 우리가 선제 공격을 할 그럴 시나리오는 전혀 없고 북한이 전면 남침을 했을 때 1차적으로 방어를 하고 그다음에 반격을 하는 형태거든요. 북한도 이번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한 것은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최종 목표가 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앞에 내세웠고 예. 또 북한 체제의 특성상 이것을 누가 얘기했냐가 매우 중요한데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더군다나 지도까지 있고 그 화면에 나옵니다만 지금 저런 나옵니다, 모습을 화면에. 보이면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이 공격과 이런 공세의 의미, 위협의 도를 높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예. 근데 동시에 저는 이 전체적인 상황을 보니까 최근에 우리가 한미 또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고 있는 훈련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훈련이 되고 있고 그만큼 한미일이 그 북한에 대한 대비 태세를 강화하면 그것은 북한이 갖고 있는 핵의 효용성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에게는 이것이 일종의 위기로 다가오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나름대로 김정은이 직접 나서서 지휘소 훈련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네. 교수님 저희가 지금 계속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저기 뒤쪽에 표시된 부분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지목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까요? 좀 전에 나온 그것 중에 이 봉화, 지금 나옵니다만 저기는 그 계룡대를 그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북한의 발표를 보면 자신들의 이런 작전 계획이 꽤 자세하게 나와요. 육해공군 본부가 있는 본부가 곳이잖아요. 있는 곳입니다. 일차적으로 뭐라고 나왔냐면 전쟁 초기에
일단 적의 지도부를 자신들이 먼저 공격을 하겠다. 육해공군 본부부터 그렇습니다. 타격하겠다. 근데 현대전에서는 다 마찬가지거든요. 예. 우리가 갖고 있는 작전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이 시작이 되면 전쟁 지휘부를 타격해야 전쟁 수행 의지와 능력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북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보여주는 저 부분은 육해공군 그 부대가 모여 있는 계룡대일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서 북한이 많은 건 이제 지휘통신 시설, 우리가 흔히 C4I라고 불리는데 거기를 먼저 타격을 하겠다라고 한 건데요. 예. 우려되는 것은 그 활용한 수단이 이것을 전술 핵무기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술 핵무기로 활용해서 이것을 타격하겠다라는 것이니까 네. 개전 초기부터 북한이 시작한 전쟁 초기부터 자신들이 핵을 쏘겠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작전 측면에서 김정은이 직접 확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상당히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남북 간의 또 긴장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김정은이요, 지난 27일 북한의 해군절 전날 해군사령부를 또 방문한 적이 있고요. 거기서 미국과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렇죠.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먼저 쓰기 시작을 했고 예. 이제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한 게 이번 두 번째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일단 그 문서로 나온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쌍꺽쇠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소위 약간 그런 표현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이른바 소위 대한민국 조금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이 안에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정통성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그냥 너희들 부르는 대한민국. 뭐 이미 뭐 언론이랑 많이 분석이 나왔습니다만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전만 해도 북한이 이 남한과 북한, 특히 남한을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네, 네. 같은 민족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핵을 개발하면서 상당 기간, 사실은 작년 4월까지인다라고 저는 보는데 네.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들이 개발한 핵은 남한을, 남조선에 있는 동포들을 향해서 쏘는 것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이고 그렇죠. 미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그 작년 4월 달에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한 게 개전 초기에 남한을 향해서 자신들의 핵을 쏠 수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한민국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이제는 남한을 어떤 민족 개념보다는 독립된 하나의 국가, 독립이라는 보다 그 상대방 일종의 타자로 보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민족 개념이 배제된 적대국으로 삼아서 언제든지 자신들이 핵을 공격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지금 이제 북한이 남한을 생각하는 개념 자체가 좀 달라졌고 도발의 형태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그럼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도발을 이어가게 될까요? 올해 북한의 도발의 특징을 보면 작년이랑은 좀 차이가 보입니다. 예. 작년에 북한이 역대 최대의 도발을 했었죠. 가장 많은 미사일을 쐈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도 뭐 8번을 했습니다. 물론 올해도 4번인가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가능성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작년은 굉장히 고비용이었거든요. 네. 북한이 그 정도의 비용을 갖고 1년 내내 하는 것은 올해 똑같이 반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해야 되는 분명한 필요가 있을 때 도발하는 모습. 예를 들어서 연합훈련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 뭐 여러 번 스스로 얘기했고 북한 체제상 그런 한미가 하는 연합훈련에 대해서는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고요. 그거 외에는 저는 조금 선택과 집중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정말 원하는 그 무기체계. 대표적인 게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 5월 말에 실패했고 얼마 전에 또 실패했는데 10월 달에 쏘겠다 한 것. 그리고 또 하나 집중하고 있는 것은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이것은 고체 연료 탄도미사일이고 형체를 보면 그 안에 다탄도탄이 탑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능력을 갖춘다면은 미국 본토를 실질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에 굉장히 그 가깝게 다가가는 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는 북한의 최종 목표는 거기까지다. 근데 다만 기존에 이미 북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두 가지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화면에 그 김정은 위원장의 딸 주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는데 석 달 만에 이제 공개 행보를 했는데요. 여기서 김주애가 해군 대장 김명식으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경례를 받고 악수하는 사진이 보도가 됐어요. 후계자설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이 부분은 아직도 많이 논란이 되는데요. 예. 저는 후계자로 보기는 아직은 좀 더 이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뭐 경례를 하고 대접을 받는 것은 저것이 후계자에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백두혈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의
자식이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예. 늘 북한이 매체를 얘기할 때 김주애라기보다는 뭐 사랑하는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이것은 북한 체제 특성상 중요한 것은 어쨌든 김정은,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이른바 벨트 혈통이 4대까지 세습을 하겠다. 이제 그것은 분명히 보여주는데 여전히 김주애가 4대의 세습의 대상이냐 조금 더 두고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북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기습 발사의 의미는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에 도발을 했다는 점이고요. 지난해부터 북한의 어떤 전술핵부터 자신감 이런 게 드러난 그러한 행동이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박원권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해 아동학대로 숨진 어린이가 50명으로 최근 5년 만에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 10명 가운데 8명은 부모였는데요. 장소도 대부분 집이었습니다. 김혜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월 온몸에 멍이 가득한 채 숨진 12살 이시우 군. 조사 결과 의붓 어머니에게 1년에 걸쳐 학대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군처럼 아동학대를 받아 숨진 아동은 지난해 50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이후 40명대 초반이었는데 더 늘어난 겁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방임이나 괴롭힘을 당해 숨진 영유아가 30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신체적인 학대를 당하다가 숨진 아이들이 17명, 부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희생된 아이들도 14명에 달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도 증가세입니다. 지난해에는 4만 6천여 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만 당시에는 이른바 정인이 사건으로 신고가 급증했던 걸 고려하면 최근 5년 동안 증가세는 여전합니다. 또 신고 건수 가운데 60% 정도는 실제 학대로 판단돼 관리 대상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주범은 여전히 부모였습니다. 학대 행위자 가운데 부모가 82% 이상이었고 대부분 집에서 고통을 줬습니다.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거듭 학대를 한 경우도 16%로 1년 새 1.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대 가정의 경우 유심히 관리하기 때문인데 감시망을 더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의 기능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양육 기술을 가르쳐드리고 또 그 가정이 어떤 역할을 잘 이제 수행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학대 아동을 부모에게서 분리한 사례는 전체의 10% 정도인데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즉각 분리 조치도 1,100건이 넘었습니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위기 지표를 활용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항명 혐의를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박 전 단장 측 김정민 변호사는 내일 오전 구속 전 피해자 신문이 군사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전 단장은 해병 순직 사건을 민간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이첩 보류 지시를 어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LH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하던 시절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과 지인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7년 업무상 취득한 정보로 경기 광명시 노은사동 필지 17,000여 제곱미터를 지인들과 25억 원에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또 A씨에게 개발 정보를 넘겨받아 투기에 가담한 지인 2명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확정됐고 A씨 등이 취득한 광명시 노은사동 일대 땅도 모두 몰수됐습니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어제 저녁 7시쯤 충남 당진시 정미면 도로에서 빗길에 미끄러져 벽을 들이받은 5인승 승용차에 불이 나 20대 6명이 다쳤고 380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를 달리던 승용차에서 불이 나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가 모두 탔습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월 편의점에서 70대가 휘두른 가위에 배를 찔리자 발로 찬 혐의로 송치된 30대 편의점 업주에 대해 정당 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체를 갖기 위해 지난 14일 밤 9시쯤 대전 유성구 상가 건물에 침입해 1,500여만 원어치 귀금속 25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된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의 고등학교 동창으로 부장과 공모해 1,100억 원대의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경남은행 직원이 구속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대규모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돼 거래가 중단됐던 CFT 차액 결제 거래 서비스가 내일부터 재개돼 증권사가 대면으로 투자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잔고 공시도 이뤄집니다.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은 한미연합연습의 일지 자유의 방패 UFS 간 야외 기동 훈련의 하나로 450여 대 규모의 전차 등 궤도 장비 기동과 전투 자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6.25 전쟁 당시 강원 철원 281고지 탈환 전투에서 적진에 수류탄을 던지고 산화한 민해동 육군 중위를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광복군에서 독립운동을 펼친 이재현, 한형석, 송면수 선생이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9월에 독립운동가로 선정됐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에 이은 플로리다 허리케인 피해를 언급하며 누구도 더 이상 기후위기의 영향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영국에 하나의 중국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에 제임스 클레벌리 영국 외무부 장관은 영국 총리와 중국 주석이 대화할 기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처럼 화창해진 날씨에 기온도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4도 높은 28도 가까이 올랐는데요. 활동량이 많으시다면 다소 덥다 싶은 느낌도 들겠습니다. 다만 가을이 가까워지면서 해가 지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야외 활동하신다면 일교차에 꼭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중부와 달리 남부 곳곳에서는 흐린 하늘을 보이는 곳이 많습니다. 특히 영남과 제주도에는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영남의 많게는 60mm, 제주도에는 최대 20mm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는 비구름이 더 확대해서 남부 곳곳에 비가 오겠고 영남과 제주도에는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그 밖에 남부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이 비는 무척 강하게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경남에는 내일 새벽부터, 전남에는 저녁부터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 모레까지 비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시간당 30에서 60mm로 쏟아질 수 있는 만큼 호우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낮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곳에서는 30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 31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남해상에는 3개의 태풍이 북상 중입니다.
어젯밤 12호 태풍 기러기가 새로 발생한 가운데 우려했던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다음 주 초 중국 내륙에 상륙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습니다. 다만 태풍이 북상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 남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이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태풍의 진로는 유동적인 만큼 계속해서 기상 정보를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능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항쟁을 시작한다면서 오늘부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뜬금포 단식이라며 제1야당 대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잠시 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